2019년 독일의 7대 도시에서 새롭게 집을 구하는 사람은 2010년보다 40%가 높은 집세를 내야 했고, 심지어 베를린에서는 80%가 상승한 집세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직접 이를 해결하고자 들고 일어나 총 24만 채에 이르는 대형 임대기업의 모든 주택을 국유화하자고까지 나오므로 정치권을 압박한 것입니다. (2020년대) 넘어 독일 대도시의 심각한 주거난이 다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독일의 주택 정책은 사회주택 차원을 넘어서 다시 한번 풀 가동을 하게 됩니다. 2021년에 다시 연방주택 및 도시개발건설부라고 하는 연방건설부가 설립되어 지불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내는데요. 연방정부는 2025년 말까지 독일 전역에 연간 40만 채의 주택 공급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실행 방안으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신속한 인허가, 스마트 건설, 토지 확보 지원, 세제 개혁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재정 조치. 연간 목표치 40만 채 중 4분의 1은 10만 채는 정부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연방기금 145억 유로를 지원합니다. 리모델링. 기존 주택의 개조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층수를 늘리는 것을 지원하는데 다락방 건축 승인이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독일의 대다수의 옛 주택에는 지붕 아래 다락방이 존재하는데 보통 창고로 쓰이거나 비어있기 때문에 건축 규정을 완화해 이곳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변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축보다 자원과 공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효율적인 주택을 만드는 방안이었지요. 그러나 독일의 주택 건설 현황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택 건설의 증가도가 미진하여 공급수는 연방정부의 연간 40만 채의 주택 공급 목표 중 4분의 3인 30만 채 정도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심각한 주택난을 겪은 베를린 주의 최근 주택 대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료 상한선의 이혼이라는 판결이 난 후 베를린은 2021년 주택 및 건설업계협회와 협력하여 세입자의 사회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충분한 적정 주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2022년 1월 베를린주는 신규 주택 건설 및 저렴한 주택을 위한 연맹의 킥오프 회의를 열어 신축 및 현대화, 임대개발 및 세입자 보호, 그리고 도시개발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맹은 베를린주와 민간단체, 지자체 및 민간주택업계, 그리고 협동조합 등과 함께 이루어진 것인데요. 약 100만 세입자 가구가 신규 주택 건설 및 저렴한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동맹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026년 말까지 최소 10만 개의 아파트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를린주는 베를린주 주택보조금 규정을 통해 사회주택 보조금을 대폭 개선하여 연간 최대 5천 채의 사회주택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베를린 주정부는 사회주택 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부문을 특별히 지원하고, 새로운 도시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주립 부지의 25%를 협동조합의 컨셉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대형 민간주택회사,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자체 3,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회사는 재임대 시 아파트의 30%를 주거 입주 자격을 갖춘 가구에 할당할 것을 약속한다. 동맹 파트너들은 주거 입주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순 가구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순 임대료 인상을 시행하지 않는다. 대형 민간 주택회사는 지역 비교 임대료까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년 내 최대 11%로 낮추는 연방 차원의 계획을 즉시 준수한다. 동맹 파트너들은 무주택자와 노숙자 방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보호시장 부문을 연간 2,500개의 주택 중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다. 보호시장 부문은 일반 주택시장에서 집을 구할 수 없어 무주택자나 노숙자가 될 지경에 처한 시민에게 일정량의 주택을 따로 떼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베를린의 사회적 임대 및 주택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는 6개의 시립주택협회인데요. 이들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베를린 임대주택의 21%, 즉 33만 3천 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상원은 이 주택협회와 저렴한 임대료 및 신규 주택 건설 및 사회주택 공급이라는 새로운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불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고 특히 자유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시립주택조합은 주택 재고를 2026년까지 40만 가구로 늘릴 예정이고 건설하는 아파트의 절반을 입주 자격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매년 재임대되는 아파트의 63%는 주택 자격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 주 소유 주택의 임대료는 연간 2%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를린은 2023년 6월까지 임대료와 입주가 통제되는 사회주택 약 1만 8,040가구 조성을 지원했고 2023년 신축 건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크게 개선되어 건설 대출 금액이 거의 2배로 늘었으며 건설 비용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증축을 위한 엘리베이터 건설, 다락방 아파트 확장, 휠체어 이용 가능 아파트 건설 등 특별 조치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2023년에 주택 건설 자금 규정으로 처음으로 중산층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도 지원합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독일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온 주택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주택협동조합은 지불 가능한 거주 공간을 확보하고 조성하며 안정적인 이웃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은 자가 소유와 임대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조합주택은 모든 조합원의 공동 소유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지분을 취득하면 협동조합 아파트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협동조합 주택의 세입자이자 주주이기도 하지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입하면 되고 조합을 탈퇴하면 지분을 청산하게 됩니다. 조합은 또 사회부조 기능도 수행하는데요. 예를 들면 조합원이 실업 상태가 되면 나머지 조합원들이 상호 부조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에는 약 2,000개의 주택협동조합이 있으며 약 300만 명의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이 있는데요. 전체 약 500만 명이 약 220만 채의 협동조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협동조합 주택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연방정부와 KfW는 협동조합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금 지원은 신규 창업과 기존 주택 협동조합 참여 모두 가능한데 이 프로그램은 대출 지원입니다. 대출 이자율은 첫 고정 이자 기간 동안 연방기금에서 보조되고 추가로 대출 부채의 적지 않은 부분이 면제됩니다. 보조금의 전제 조건은 취득한 협동조합 주식이 협동조합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데 필요하고 직접 아파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독일의 협동조합이 시사하는 바는 주택 문제를 공급과 수요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거버넌스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안과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택난의 해결을 공공에만 맡기거나 민간 시장에만 내맡길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업성과 공공성의 접점을 찾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시민이 주택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회주택 편에서 사회주택이 임대료 및 입주 통제가 포함된 임대아파트를 장려하는 것 외에도 저소득 가구의 주택 소유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외의 자가주택 장려책, 무엇보다도 자녀가 있는 가정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던 바우킨더겔트, 즉 건축 아동 수당이 있는데요. 자녀를 가진 가구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방건설부의 자금으로 지원금 99억 유로가 책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금이 다 소진되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바우킨더겔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18세 이하 아동을 가진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동 한 명당 매년 1,200유로를 10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은 과세 가구 소득이 연간 9만 유로까지 지원되며 추가 자녀 한 명당 15,000유로가 지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 한도는 10만 5천 유로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계획 허가를 받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계 친척, 예를 들면 자녀나 부모, 조부모 그리고 중조부모 같은 직계 친척 간의 부동산 구매 또는 소유권 이전에는 바우킨더겔트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주거 공간을 창출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고 또 처음부터 순수한 사중 효과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9월까지 독일에서는 약 26만 가구가 바우킨더겔트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 중 3분의 2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신청자 중 60%의 평균 과세 수입의 가구 소득은 연간 4만 유로 미만이었고 신청된 자금의 규모는 55억 유로였습니다. 바우킨더겔트에 이어 2023년 6월부터 저소득 및 중간층 가정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라는 연방건설부의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 장만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도구는 이자율이 인하된 독일 국영개발은행 KfW의 대출인데요. 새로운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 지원을 통한 개인은 대출 기간 35년, 10년의 고정 이자율로 2023년 10월 기준 연 1% 미만의 매력적인 소매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3%포인트 이상 낮으며 개인 고객의 신용도와도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등급과 자녀 수에 따라 17만 유로에서 27만 유로까지의 저금리 대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조건은 가구에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연간 과세 소득이 현재 최대 9만 유로까지이며 그리고 추가 자녀 1명당 1만 유로 추가된 소득이 허용됩니다. 또 가족이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독일 정부는 가족들이 신축 주택에 대한 주택 소유 보조금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기후 친화적인 신축 건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가정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서 구매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3억 5천만 유로를 책정했습니다. 자금 조달 수단은 연방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인데요. 변동성이 큰 이자율 환경에서 가족들에게 재무계획 안정성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금은 공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도심 내와 지역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보유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데도 힘을 쏟는데요. 자가주택 취득 시에는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와 매매를 막기 위해 세금을 중과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명 정해진 투기 기간에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세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투기 기간은 주택 매입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의 주택 문제를 정책 차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과 세입자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계속 오르는 주택 문제를 겪던 베를린의 시민들은 2019년 거리로 나왔고, 참고로 베를린의 84%는 세입자인데요. 급기야 각각 3,0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 임대기업 소유주택을 국유화하라는 강력한 청원 카드를 꺼냈고 2021년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베를린뿐 아니라 독일의 여러 대도시에서도 치솟는 주택 임대료에 항의하는 시위가 그 당시 연일 일어났었습니다. 베를린 주 시민의 56%가 찬성하게 된 이 운동으로 정치가들은 시민들의 분노를 확인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 주택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거 문제는 베를린뿐 아니라 전 독일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핵심 의제가 되었으며, 정치권과 사회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재정과 아이디어를 내어놓으며 부단히 저렴한 주택을 더 건설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2015년 독일에서 난민을 100만 명 단위로 그야말로 인구 대이동을 방불할 만큼 받아들여 정치권이 우왕좌왕할 때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할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정치권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2016년에 제가 3인당 싱크탱크에 초대받아 난민과 이민자의 사회 통합 문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참가했던 한 3인당 국회의원의 고백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100만 명이 밀려 들어왔을 때 우리 정치권은 사실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시민사회가 의연히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을 하면서 정치권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면서 질서를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그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씩 정책을 만들어 나갈 뿐이었어요. 말하자면 시민들이 앞서가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뒤를 절뚝거리며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면 하나씩 법안으로 처리한 것 뿐이었어요. 2019년 독일의 7대 도시에서 새롭게 집을 구하는 사람은 2010년보다 40%가 높은 집세를 내야 했고, 심지어 베를린에서는 80%가 상승한 집세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물론 베를린의 집세는 그때까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제일 싼 편이었어요.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직접 이를 해결하고자 들고 일어나 총 24만 채에 이르는 대형 임대기업의 모든 주택을 국유화하자고까지 나오므로 정치권을 압박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지요. 그때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래 5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법안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에 3,0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민간 임대기업의 주택을 국유화한다. 공기업, 지역 또는 세입자 주택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유화된 주택은 공공기관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경제 방식으로 관리한다. 국유화된 주택의 관리는 주민, 세입자, 베를린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주택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유화 해당 기업에는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한다. 사실 주택 몰수는 헌법 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재산 보호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시민들은 주택 국유화에 투표했습니다. 이는 그때까지 정치권이 베를린 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투표의 결과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사 표현이었고, 베를린 주정부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는 불가항력적인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 1순위로 주거 문제가 부각된 한국은행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30년 전부터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173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85만의 주거 취약층 가구가 쪽방에서, 고시원에서, 그리고 반지하에서 산다고 합니다. 빈곤층 노인들은 서울에만 3,500개가 있다고 하는 한평 남짓의 소위 쪽방에서 살기도 하고, 또 독신 저소득층들은 2평 남짓의 고시원 등과 같은 비좁은 공간에서 견디고 살아야 하기도 하지요. 지옥고라고도 불리는 쪽방과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불리는 고시원이 존재하는 서울의 모습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족을 구성하고 아이를 낳을 꿈을 설계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서울의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함께 연대해서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계가 감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으면서도 한국인은 인간 존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을 아직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출생 탓이라고 믿으면서 그 결핍을 감내하고 삽니다. 한국에서의 주택은 그동안 모든 국민의 보금자리라기보다 가진 자의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시장 상품인 부동산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부동산은 시장에 거의 맡겨져 부동산 투기가 일상화되었고, 부동산은 빈부격차를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단칸방에 사골세로 살았던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매년 집세가 올랐기 때문에 매년 더 싼 데를 찾아 이사를 해야 했고, 그래서 이사는 저희 집의 연중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야 되지만 시장에만 맡겨지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분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주택을 투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그것을 명백하게 표명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가들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게 될까요?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주택 문제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에 의해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앞으로 한국의 정치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좀 더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